안녕하세요. 장검중학교 3학년 학생들. 자, 오늘도 서양사 수업 준비를 해왔는데요. 우리 지난번 강의 때 뭘 배웠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은 우리가 중세 문화의 여러 가지 특징들에 대해서 살펴봤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중세의 큰 축이 봉건제와 크리스트교 두 가지였기 때문에 문화 역시도 이 둘의 영향을 받아서 특히 크리스트교의 영향력이 컸었죠. 그런 모습들을 살펴봤었고요. 근데 문제는 이 중세의 기틀이라고 볼 수 있는 중세의 축인 봉건제와 크리스트교가 흔들리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게 이제 지난 시간에 봤었던 십자군 전쟁이라는 사건이었었고요. 내용 자체는 간단하다 했어요. 성지 회복을 위해서 종교적으로 일어났던 성격의 그런 전쟁이었고 뒤로 가면 상업적으로 변질이 되면서 결국 서유럽이 패배하게 됐는데 문제는 이 십자군 전쟁 내용은 간단하지만 결과가 엄청나게 컸다라는 거. 그래서 봉건제의 핵심인 영주 세력, 기사 세력을 흔들었고요. 또한 크리스트교, 교황 교회 세력을 약화시키면서 크리스트교의 영향력을 약화시킨과 동시에 반대로 국왕의 힘은 강화시켰던 그런 특성을 보였고요. 그러면서 서유럽이 기전까지는 이제 농업 중심으로 자기들끼리 아웅다웅 살아갔다면 이 사건을 계기로 동방, 비잔틴, 이슬람 지역과의 교류가 활성화되고요. 그러면서 지중해 무역이 커지는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또한 이슬람 문화, 비잔틴 문화 같은 것들이 흡수가 되면서 문화적으로도 성장하게 되는데요. 특히 이때 지중해 무역, 다른 말로는 동방으로 향한다고 해서 동방무역이라고도 부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무역이 활성화되면서 또한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농업적으로도 성직자들의 그런 연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반영되면서 자연스럽게 농촌 내에서도 농업 생산력이 향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도 그랬지만 이 농업 생산력이 향상되면서 이제 자기들이 먹고 사는데 급급했던 초기 중세와는 다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흔히 우리가 잉여 생산물이라고 하는 실수 잉여 생산물이라고 하는 남아 도는 물품들이 생겨나는 거고요. 당연히 이거는 자연스럽게 상업의 발전으로 연결이 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상인층이 증가하기 시작하고요. 또한 이 상인층이 활동을 하면서 도시가 발전을 하는, 그러면서 화폐 경제가 성장하는.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은 농촌에서 사람들이 뭐 밀하고 뭐 상추 교류하고 뭐 이런 식으로 했을 텐데 그게 아니라 화폐를 이용해서 교류하는 화폐 경제가 발달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특히 여기에 이제 가속화를 시킨 게 농업 생산력 발전에 더해서 지중해 무역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바로 이 십자군 전쟁의 영향으로 사람들이 이제 비잔틴이나 이슬람에 되게 신기한 것들이 많다라는 걸 알게 됐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이제 가져오기 위해서 동서교류가 활성화되는 지중해 무역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특히 이게 무역이 지중해 무역이다 보니까 지중해와 가까운, 그러니까 지중해를 이제 그 주 교통로로 쓰는 국가일수록 이 발전 속도가 빨랐고요. 특히 이 중에서도 눈에 띄는 국가는 역시 지중해 하면 로마, 그치? 그래서 이탈리아 지역이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베네치아라든가 밀라노라든가 요런 도시들이 굉장히 이제 피렌체라든가 성장하는 이게 다 이탈리아 북부 지역에 있는 도시들이거든요. 그래서 베네치아, 피렌체, 밀라노, 패션의 중심이죠. 뭐 이런 도시들이 성장을 하게 되고요. 특히 여기서 눈에 가장 많이 띄는 도시가 이제 베네치아예요, 여러분. 그래서 베니스 자체가 얘네가 이건 정확히 잘 모르는데 베네치아가 되게 그 교역에 있어서 뭔가 잘해서 나중에 막 십자군 전쟁 때문에 솔직히 서유럽하고 이슬람이 사이가 좋을 리가 없잖아. 근데 그 지중해를 통해 무역을 하려면 이슬람을 필연적으로 지날 수밖에 없거든요. 이슬람하고도 교역을 해야 되는데 베네치아 상인들이 이슬람하고 사이가 되게 좋았대요. 좋아 가지고 특히 피렌체랑 밀라노보다도 훨씬 더 교역량이 더 많은 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이탈리아 도시들이 서유럽으로 비잔틴이나 이런 이슬람의 것들을 이제 갖다 주는 그러한 중간 중개무역 장소로 많이 이용이 되고요. 그러면서 굉장히 경제적으로 성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여러분 우리 뒤에 가면 르네상스라는 걸 배우게 될 건데요. 이 르네상스가 스타트가 예술에서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예술이라는 건 자고로 먹고 살기 급급하면 예술을 누리기가 힘들어요. 경제적 여유가 되어야만 예술을 누리기 때문에 이 르네상스적인 예술 변화가 가장 먼저 일어났던 곳이 베네치아, 피렌체, 밀라노 같은 이탈리아 도시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에서 밀라노나 피렌체 여기에 지원을 받았던 이쪽에 있는 유명한 가문들, 이쪽에는 이제 유명한 세력들한테 지원을 받았던 사람들이 그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든가 미켈란젤로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건 르네상스 가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할 건데요.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유럽 내부에 서유럽 내부에 상인층 그리고 상인층이 성장하니까 자연스럽게 물건을 만드는 수공업자들 이런 계통의 사람들이 굉장히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고요. 자, 이 사람들이 화폐를 사용해서 교역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제 점점점 숫자가 늘어난단 말이에요. 숫자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이제 갈등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나 혼자 요 밀 장사를 했었는데 이제는 옆에 밀 장사꾼들이 훨씬 많아졌다라는 거야. 옛날에는 나 혼자 칼을 생산했는데 이제는 옆에 칼 만드는 애들이 늘어난다라는 거지.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경쟁을 하면 이익을 얻기가 쉬울까 어려울까요? 어렵겠죠. 경쟁을 하게 되면 이제 가격이 다운되기 때문에 보통 이익을 얻기 힘들어서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뭐라니 아직까지 근데 숫자가 엄청 많은 건 아니었거든. 그러니까 이들끼리 뭉치기 시작해요. 그래서 야 우리 칼 만드는 애들 모여라. 우리 책 파는 애들 모여라. 이런 식으로 해서 상인층과 수공업자들이 각자 자기들끼리의 모임을 만들게 되고요. 이걸 우리가 흔히 길드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업종, 동업에 해당하는 계통들이 모여서 만드는 모임체고요. 그래서 이 길드가 등장하는 건 그만큼 이제 어느 정도 상인층이나 수공업자 수가 늘어나면서 세력이 커졌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가 이렇게 돈을 많이 벌고 세력이 커지다 보니까 점점점 이제 나도 이제 한 목소리 낼 수 있을 만큼의 세력이 된 거야. 그래서 훨씬 더 이전보다 자유롭게 다양한 교역을 하길 원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점점 영주에게서 벗어나기를, 영주에게서 자유를 얻기를 바라기 시작해요. 자유를 얻자 이러면서 막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들은 돈이 많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에 대개는 자유를 구입을 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 선생님이 자료 만들었는데 특허장이라고 해서 이제부터 이 마을은 이 도시는 우리가 자치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나라여 국왕이여 영주여 간섭 끄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특허장을 얻는다든가 요런 식으로 많이 자유를 획득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수의 도시는 그 영주가 다스리는 장원과는 다르게 굉장히 자유로운 분위기인 경우가 많고요. 특히 이 도시에 되게 재밌는 법이 출신 여하를 막론하고 도시에서 거주하고 1년하고 하루인가? 가 지나면 무조건 너는 자유민이다 라고 자격을 주거든요. 물론 시민은 아니에요, 여러분. 시민이만 도시를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하는데 그건 아니지만 도시에서 거주할 수 있는 자유로운 사람이 된다. 뭐 이런 규칙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수의 노예 같은 사람들, 즉 농노들이 이쪽으로 도망을 가는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내가 뭐 도시 안에서 권리를 누릴 수는 없겠지만 자유는 얻을 수 있거든. 그런 점에서 농노들이 도망을 많이 가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장원 안에 있는 농촌 지역에서 원래 원칙적으로는 이사가 금지지만 이 사람들이 도망이죠, 도망. 우리 노비들 도망가듯이. 그런 식으로 하면서 농촌 내 농노의 숫자가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요것만으로도 솔직히 그럼 남아있는 농노들의 그런 노동력이 굉장히 귀중해지는 거죠. 이해됩니까? 옛날 같으면 너 일 안 해도 제가 일할 수 있어 하면서 되게 농노의 존재가 하찮았는데 그러니까 노예 같은 놈들이지. 그래서 농노라고 막 그렇게 불렀는데 인구수가 줄어드니까 농촌에. 근데 농사는 노동력이 되게 필수적이거든요. 특히 이 당시에는 물론 과거에 비하면 발전적이지만 아직도 현대 시대랑 비교하면은 그 거름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 토지를 비옥하게 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발전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건 오로지 사람의 힘밖에 없었거든요.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주는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그 일을 할 사람이 줄어드는 거야. 그래서 영주 입장에서 이 농노의 존재가 되게 귀중해져요. 귀중해져 가는데 문제는 이 와중에 하필 이 타이밍에 유럽에 큰 전염병이 유행합니다. 이 전염병이 아주 유명한 흑사병이라고 하는데요. 흑사병. 요새 코로나가 이제
이 흑사병 때처럼 많은 인구수 감소를 가져올 거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거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지들 말로는 패스트인데 우리식으로 번역을 한 게 이게 이제 쥐에 의해서 전염되는 병인데 걸렸다 하면 열이 막 오르면서 피부가 시커멓게 변한대요. 그러면서 시커멓게 변한 채로 며칠 가지 않아 높은 고열과 이런 것들 때문에 사망을 하게 된다고 해서 흑사병이라고 불리게 되고요. 진짜 무시무시한 병이었어요. 그러니까 치사율이 일단 되게 높았기 때문에 전염력도 엄청났고. 그래서 이 시기에 그 특이했던 문화 중에 하나가 이제 이 흑사병이 쥐 때문에 옮는다는 걸 알게 되고 나서는 쥐를 없애려고 하는 거야. 근데 쥐를 없애기에 사람만으로 한계가 있어서 쥐 잡는 동물 뭘까요? 고양이죠. 고양이 키우는 게 되게 유행을 했었기도 해요. 그래서 마을별로 고양이를 엄청 많이 키웠다고 이제 많이 기록이 남아 있는데요. 뭐 어찌 됐건 저찌 됐건 그래서 이 흑사병이 유행하면서 인류가 그 서유럽 쪽 인구수가 엄청나게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뜩이나 농노수가 감소하면서 농노의 존재성이 되게 중요해지고 가치가 있어지게 되는데 인구가 흑사병 때문에 더 감소하는 거야. 그러면 농노라는 존재가 얼마나 어떤 취급을 받게 될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죠. 그래서 농노를 옛날 같으면 "너 노예나 다름없잖아." 해서 마구잡이로 돼 있다면 이제 함부로 갑질을 못 하는 거야, 쉽게 말해서. 그러면서 그 농노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기도 하고요. 이 와중에서 농노가 영주님 하면서 "저도 자유를 얻고 싶습니다." 하면서 옛날과는 다른 여러 가지 권리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근데 또 일부 영주들은 정신 못 차리고 "노예 따위가 어디서!" 막 이러면서 막 "나의 농노 주제!" 뭐 이러면서 막 이렇게 그 억압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야. 그러면 농노들이 "으이씨 세상 바뀐 줄 모르네." 하면서 저항을 하기도 하는 거죠. 참고로 이 저항 중에 가장 유명한 저항이 프랑스에서 나타난 자크리의 난이라고 하는데요. 이 자크리가 농노계통의 그런 거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크리의 난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밀란? 약간 이런 느낌의 단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저항과 자유를 획득하는 그런 농노들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농노들이 풀려나고 농노들이 줄어든다는 건 그만큼 장원의 그런 운영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자연스럽게 서유럽의 장원제가 쇠퇴하는 장원제가 붕괴해가는 모습을 보이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 장원의 주인인 영주 역시도 십자군 전쟁에서 간신히 살아남았는데 그지? 이 영주의 세력 역시도 약화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십자군 전쟁으로 1차적으로 타격을 받았던 영주 기사 세력이 지방 세력들이 이러한 현상으로 2차 타격을 받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 내가 누누이 얘기해 주면 장원제는 봉건제랑 세트라고 했죠. 장원제가 무너지고 영주가 약화된다는 건 역시 봉건제도 무너지고 있구나. 봉건제가 붕괴되어 가고 있구나라는 걸 의미합니다. 봉건제가 붕괴된다는 건 이제 더 이상 사회가 지방분권적인 성격이 아니다라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 지방분권에 대비되는 그래서 영주로부터 영토와 권력을 뺏어온 국왕의 힘이 강력해지는 거고요. 국왕이 있는 중앙 지역의 힘이 강해집니다. 자, 우리 이거 익숙하죠? 요걸 우리는 아이고 미안해요. 우리는 이걸 중앙 집권 국가라고 부르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십자군 전쟁에는 이런 경제적 성장의 영향으로 자연스럽게 여러 국가에서 중앙 집권 국가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특히 역시 여기에 결정적인 계기는 십자군 전쟁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이미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십자군 전쟁 결과로 국왕을 억압하던 세력들이 굉장히 다 약화가 됐기 때문에 교회도 약해지고 봉건 세력도 약해지고 요랬기 때문에 십자군 전쟁의 영향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심지어 이 십자군 전쟁 과정 속에서 이슬람 이런 애들하고 교류를 하면서 이 서유럽이 처음으로 화약, 이거 빵빵하는 그런 종류의 무기를 얻게 돼요. 근데 이것 때문에 기사의 중요성이 떨어지는 거야. 실은 옛날에 여러분 혹시 그 게임이나 만화나 이런 거 보면 옛날 서유럽에서 주로 기사들이 어떻게 싸웠는지 보신 적 있나요? 네. 그 무거운 철갑옷을 입고요. 기사가 말을 타고 그 앞에서 창을 들고 와 달려가요. 그럼 뒤에 보병들이 우 따라가면서 그런 방식으로 보통 옛날 전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앞장서는 선봉장의 역할로서 기사가 옛날에는 그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리더이자 군대 내에서 이 사기를 증진시키는 약간 그런 종류였기 때문에 실은 이 기사라는 존재가 되게 중요했는데 근데 이 기사가 막 달려가. 막 달려가는데 앞에서 대포 빵 쏘는 거야. 기사 어떻게 될까요? 날아가겠죠. 폭사하겠죠. 그러면서 기사가 오 용기 있게 "가자. 나가자. 싸우자." 하고 갔는데 기사가 맨 앞에서 죽어. 그러면 군대가 앞장서서 싸우러 갈 수 있을까요?
그쵸. 그런 것들 때문에 십자군 전쟁 영향 그리고 이런 새로운 무기의 등장으로 영주 세력을 더더욱 쇠퇴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면서 특히 이런 그 무기를 빨리 도입했던 나라들 혹은 십자군 전쟁에서 그런 교회 세력의 억압에서 빨리 탈피했던 국가들 요런 국가들 중심으로 해서 중앙 집권 국가가 빠르게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 대표 국가가 포르투갈, 에스파냐, 영국, 프랑스고요. 특히 여기서 가장 눈에 띄는 국가는 영국과 프랑스입니다. 영국과 프랑스가 다른 국가에 비해 좀 빠르게 좀 제대로 된 중앙 집권 국가를 만든 걸로 유명한데요. 왜냐? 실은 다른 나라는 인제 말 그대로 십자군 전쟁과 화약 요 정도 영향을 받고 있을 때 영국과 프랑스에는 두 개의 전쟁이 더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전쟁으로 국왕의 힘이 굉장히 강화가 돼요. 자 그래서 이 전쟁 좀 짚고 넘어가야겠는데요. 자 유난히 영프가 빨리 중앙 집권 국가가 등장하게 된 계기. 그래서 서유럽사는 솔직히 프랑크 왕국 이후에는 영국, 프랑스사 중심으로 전개가 되는데요. 여러분 공부하시면 대부분 국가가 영프에서 등장을 해요. 자, 영프. 대체 무슨 전쟁을 겪었냐? 첫 번째 전쟁. 아마 근데 이 전쟁 이름 들으면 다 할걸? 바로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 약 100년간 터진 전쟁이라고 해서 이름 붙여진 백년 전쟁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특히 남학생들은 좀 들어봤을 것 같아요. 백년 전쟁이라고 하고요. 요 전쟁으로 프랑스가 특히 국왕권이 강화가 돼요. 왜 그러면 이런 전쟁이 터지는 근데 진짜 말이 100년이지 그지 100년 동안 전쟁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어쩌다 이런 일이 생겼느냐 사실 요 배경이 조금 봉건제 사회이기 때문에 가능한 독특한 모양새가 등장해요. 실은 지금은 영국과 프랑스가 대등한 한 개의 국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뭐 영국이건 프랑스건 다들 동등한 존재인데 실은 이 시기에는 프랑스가 영국보다 지위가 높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 바로 영국 왕 중에 한 출신이 프랑스 신하였어요. 이건 좀 깊이 들어갔는데, 여러분, 이거 좀 별로 나는 관심 없다는 친구들은 넘기셔도 상관없는데요. 내가 나중에 시간 적어 놓을게요. 영국에 영국이 섬나라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영국이 섬나라다 보니까 이 섬 지역에 과연 뭐가 있을까? 그래서 영토 확장 과정에서 영국이 침략을 많이 겪었던 나라거든요, 초창기에. 그래서 침략을 많이 겪는데 주인이 별로 제대로 없을 때 그 중에 하나가 프랑스 지역에 있던 노르망디라는 지역이 있어요, 여러분. 뭔가 이름 좀 어디서 들은 거 같잖아요? 맞아요. 노르만족 세력들이 프랑스 침략하다가 봉건제국에서 신하가 된 세력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노르망디 지역에 있던 윌리엄이라고 하는 봉건 영주가 노르망 영국하고 가깝거든. 그래서 영국 지역을 보면서 저 지역 좀 먹을 게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식으로 이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해요. 노르망디 영주가.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제 프랑스 국왕의 신하인 거죠. 봉건제에서 프랑스의 신하인데 그러면서 이제 '영국을 먹을 일이 없을까?' 하고 관심을 가지다가 마침 이 시기에 영국 왕이 후계자 없이 사망하는 일이 생겨. 그러면서 근데 이 우리나라 그렇지만 옛날엔 정략 결혼을 하면서 인제 여러 지역 다른 나라 왕족 왕자 공주들 뭐 혹은 유력한 귀족 세력하고 결혼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 노르망디 영주가 영국 왕이 이제 후계자 없이 사망했잖아. 이 왕위 계승 갈등에 뛰어든 거야. 그러면서 "내가 내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가 영국 국왕이시다. 그래서 나도 내 핏줄에 영국 왕의 피가 흐른다." 이러면서 지가 갈등 속에서 승리를 해 가지고 영국 국왕이 됩니다, 이 사람이. 그래 가지고 영국 국왕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 영국 국왕이 원래 이전까지는 프랑스랑 별개였는데 이걸 계기로 영국 국왕은 곧 노르망디 영주가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프랑스와 신하 관계를 맺게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영국 국왕은 왕이지만 프랑스 왕에게 무릎을 꿇어야 되는 그런 관계에 처합니다. 그 상황에서 프랑스가 에헴 에헴 하고 막 있었는데 근데 프랑스도 인제 서프랑크 왕국이죠, 여기가. 서프랑크 왕국 지역인 이 프랑스가 이제 역시 봉건제다 보니까 왕권이 그렇게 강하지 못해요. 그 상황에서 시간이 좀 지나서 이 프랑스 국왕 중에 한 명이 왕비하고 이혼하는 사건이 생기는데요. 이 원래 둘 사이가 처음에는 좋다가 이 국왕이 많이 크리스틱을 좀 좋아했나 봐요. 종교적으로 여기에 매달리게 되면서 왕비를 좀 신경을 안 썼나 봐. 그러니까 왕비가 쓸쓸한 거야. 외로운 거야. 이 상황에서 이 왕비 곁에 누가 등장하는 왕비가 새로운 남친을 만나게 되는 게 그게 바로 당시 영국 국왕이었어요. 둘 나이 차이가 거의 19살이 났다고 하는데 왕비가 연상이에요. 그래서 열 몇 살이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 왕비가 젊은 청춘의 핏줄인 영국 국왕이 이제 주기적으로 신하니까 프랑스 국왕을 만나러 왔었거든요. 요 모습들을 보면서 한눈에 뿅 가 가지고 인제 사랑에 빠져. 그러면서 이 프랑스 국왕과는 이혼을 하고 이 영국 국왕과 혼인을 합니다. 그래서 되게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좀 시간이 지나서. 근데 문제는 이 왕비가 세력이 되게 컸거든요. 괜히 프랑스 국왕하고 결혼을 했던 게 아니었어. 그래서 엄청 세력이 센 집안 여자라서 이혼을 하면서 자기 명의였던, 그러니까 과거 프랑스 국왕과 사이가 좋을 때 선물 받았던 이러한 땅들을 전부 다 일종의 혼수로 영국 국왕한테 들고 가요. 그래서 프랑스 국왕인데도 불구하고 정작 프랑스 국왕이 지배하고 있던 영토 크기보다 이 왕비가 혼수로 들고 가면서 영국 국왕에게 선물을 해준 땅이 더 많게 되면서 영국 국왕은 노르망디 영주로서 노르망디를 장원으로 관리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 왕비가 가져온 땅까지 흡수를 하게 되면서 프랑스 안에서 엄청난 크기의 영토를 자기 장원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국왕 입장에선 '이게 뭔 일이요?' 이렇게 되는 거야. 이 옆 동네 섬나라에 있는 나의 신하가 이 왕 걔도 왕이긴 하지만 옆 동네 섬나라 신하가 나보다 많은 땅의 프랑스 땅을 관리하고 있어. 더 큰 프랑스 영토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되게 민감한 거죠. 그러면서 이게 프랑스 국왕과 영국 국왕 사이에 이 영토를 둘러싼 갈등이 되게 커져요. 프랑스 국왕 입장에서는 '내가 프랑스 왕인데 그래도 신하보다는 더 많이 관리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얘기하는 거고, 영국 국왕은 영국 국왕대로 '이게 내가 불법적으로 뭐 점령한 거니 뺏은 거니? 내가 노르망디 영주이고 우리 국왕께서 왕비랑 결혼하면서 얻게 된 토지잖아.' 하면서 당당한 거야. 근데 심지어 이게 진짜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었거든. 그러니까 프랑스 입장에서는 되게 빡치는 사태인 거죠. 이런 부분들이. '영국이 왜 프랑스 땅을 더 많이 가지고 있어.' 이런 모습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인제 프랑스 입장에서 영국 국왕하고 좋은 관계를 친하지만 유지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 정략 결혼을 하기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생활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렇게 또 시간이 지나서 중간에 또 프랑스 국왕 당시에 인제 적어 놨는데 이게 중요하진 않아요. 샤를 4 세라는 이 사람이 갑작스럽게 인제 사망을 하는데 자식이 없었어요. 자식이 인제 그러니까 자식이 정확히 말하면은 있었는데 그 아들들이 다 사망하고 유일하게 딸만 살아남았거든. 근데 이 딸이 영국 왕하고 결혼해서 영국에 가 있었었고, 근데 어쨌든 아들들이 없는 상태에서 혈통이 끊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이 샤를 4 세의 친척들이 왕위 계승을 하게 되고요. 그 친척 가문이 발루아 가문이라고 해서 이 사람이 필립 6 세예요. 그래서 샤를 4 세의 한 조카뻘 정도 되는 사람이 인제 즉위를 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걸 보고 당시 영국 국왕이던 에드워드 3 세가 "이상하지 않아?" 그러면서 "나는 외손자고 쟤는 조카인데 핏줄이 우리도 그 촌수 세 봐요. 누가 더 가깝습니까? 내가 더 가깝잖아. 근데 왜 내가" 심지어 "야 나 프랑스에 가진 땅 많다." 이러면서 영국 국왕이 "그 왕자리 내 거야." 이렇게 영국 국왕이 요구를 하게 되는 거고요. 프랑스도 프랑스대로 이 기회에 우리가 인제 놓쳤었던 그동안 영국이 가져갔던 프랑스 땅을 되찾아야겠다. 이런 것들이 결합을 하게 되면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얘가 좀 내용이 길어졌는데요. 이게 좀 본건지라서 특수한 관계 때문에 그래요. 어쨌든 그래서 요지만 보자면 100년 전쟁 전까지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서 영토 문제로 오랜 기간 갈등을 하고 있었고요. 그 상황에서 결정타가 된 게 인제 왕위 계승 갈등. 프랑스 국왕의 자리를 영국 국왕이 인제 "가져가겠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면서 요런 것들이 결합을 하게 되면서 인제 100년 전쟁이 터지게 됩니다. 근데 영국 국왕이 이거 괜히 시비 건 게 아니고요. 실은 원칙적으로 이게 영국 국왕이 주장을 못 했던 게, 본건지에서는 원칙적으로 딸한테 계승권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영국 국왕 외손자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쪽 핏줄이라서 계승권이 없어. 그래서 실은 이거 시비를 걸 수가 없는데, 영국 국왕이 왜 시비를 걸었냐. 자기가 보니까 지금 우리 영국 국력이 꽤 세거든. 영국이 싸움을 하면 이길 자신이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서 안 그래도 우리가 프랑스에서 가진 영토가 많은데 이 기회에 프랑스를 다 먹어버리자. 영국이 이런 좀 욕심을 부린 거예요. 근데 가장 결정타가 된 게 바로 요 장궁보병입니다. 그래서 영국은 당시 장궁보병이라고 해서 이름에 등장하는 거죠. 장궁, 긴 활을 쓰는 보병 집단들을 키우고 있었는데, 이 장궁이 장궁이란 게 원래 활이 크면 클수록요, 여러분 파괴력이나 사거리가 길어요. 그래 가지고 어
그러니까 특히 사거리가 길다는 게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프랑스군에 비해서 프랑스군은 활이 닿지 않는 곳에서 영국군은 활을 쏘면 프랑스 군대를 맞출 수 있는 거야. 이해됩니까? 사거리가 기니까. 이걸 이용해 가지고 영국이 '아 우리가 승리할 확률이 있을 것 같아.'라고 해서 시비를 걸었던 거고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전쟁 초기 영국이 훨씬 우위에 있게 됩니다. 게다가 실은 영국이 은근슬쩍 프랑스 안에 자기 편을 또 만들어 놓기도 했거든요. 여러 가지 첩보전 같은 것들을 잘 쓰면서 영국이 초창기 되게 우위를 확보해요. 그러면서 진짜로 영국이 프랑스를 먹을지도 모르는 그런 사태까지 처하게 되는데 그러자 인제 그때가 되니까 프랑스 국왕을 중심으로 많은 프랑스 백성들이 각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대로 프랑스를 뺏길 수 없다. 프랑스는 우리 나라야." 이러면서 "영국 나가!" 이러면서 인제 막 이제 외치게 되는 거고요. 특히 이 중에서 가장 유명한 인물이 여자입니다, 여러분. 이 시기 서양에서 여성이 활약하기란 참으로 어려운 일인데요. 한 여성이 신의 계시를 받았다며 갑옷을 껴입고 우리로 치면 일종의 의병 같은 군대를 조직해서 영국군을 몰아내기 시작하는데 혹시 이 여자분 누군지 아나요? 네. 바로 잔다르크입니다, 여러분. 아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요. 되게 유명한 소녀죠. 여러분 또래일 거예요. 아마 여러분 또래 소녀인데 어린 시절에 인제 전쟁 과정 속에서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고요. 그 과정에서 인제 돌아가신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 슬픔과 원망을 어디에다 풀어야 될까? 그러니까 오로지 기도를 드린 거야. "하나님 왜 이렇게 저에게 시련을 주시나요?" 이러면서 막 하다가 모르겠어요. 이게 진짠지 아닌지 모르지만 계시를 받았다고 해요. 그러면서 남자인 척 머리를 자르고 인제 짧게 자르고 갑옷을 껴입고 인제 군대를 이끌고 가게 되는데 이 잔다르크가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남잔 줄 알았다고. 근데 나중에 여잔 거 알고 엄청 충격이었다고 막 하는데 막 인제 전략 전술 같은 걸 잘 쓰고 또한 여성이 되게 용맹스럽다는 건 좀 충격적인 일이잖아요. 그래서 또 신의 계시를 받았다고 하니까 사람들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프랑스 편을 들고 있구나.' 뭐 이런 좀 자극도 됐을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인제 승리하는 데 큰 기여를 합니다. 약간 우리나라식으로 치면 이순신 같은 느낌이네요. 원래 임진왜란 때 전혀 택도 안 되는 조선 군대를 승리로 이끌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잔다르크가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요. 실은 근데 워낙 유명해서 잔다르크가 나오는데 실제로는 되게 많은 수의 프랑스 국민들 그러니까 우리도 임진왜란 때 이순신이 가장 상징적으로 유명하지만 실제로 뭐 곽재우라든가 삼형대사라든가 여러 의병장들 역시 활약을 하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인제 여러 프랑스 사람들이 인제 활약을 하게 되면서 또 프랑스가 본토였잖아. 그러니까 좀 그런 전략적으로 지원받거나 이런 것도 프랑스가 유리했던 거죠. 영국은 섬을 건너와야 되는데. 그러면서 프랑스의 승리로 전쟁이 끝나게 됩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너무 마음이 아픈 게 이제 프랑스의 승리로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잔다르크가 되게 애매해진 거예요. 그 왕의 입장에서는 국왕이 자기가 잘나서 전쟁을 승리를 해야 되는데 너무 잔다르크의 그 이름이 드높으니까 심지어 이 잔다르크가 나중에 큰 권력을 가질지도 모르겠다라는 걸 견제하고 싶었던 또 일부 귀족 세력들이 왕하고 이간질도 해요. 잔다르크가 좀 욕심이 있다라는 식으로. 그러면서 잔다르크가 "여자의 몸인데 이렇게 이긴다는 건 말이 안 돼."라고 하면서 마녀로 몰려서 막판에 화형을 당해 죽게 되죠.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지금은 인제 신의 계시를 받은 소녀로서 성인으로 성스러운 사람 성인으로 추앙받아서 성 잔다르크라고 많이 인제 존경을 받고 있는데요. 인제 명예가 회복이 된 거죠.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운 끝에 결론을 말하자면 전쟁은 프랑스의 승리로 끝납니다. 그러면서 프랑스 국왕이 이 긴 전쟁을 결국 프랑스가 승리했다라고 하면서 이걸 활용해서 인제 자신의 권위를 굉장히 강화시키고요. 동시에 이 전쟁을 이끌려면 이 전쟁 군대는 누가 가져옵니까? 영주가 가져오는 거거든요. 요 과정에서 영주 세력을 굉장히 많이 눌러버리게 돼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프랑스의 중앙 집권 국가가 등장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반면 근데 여러분 프랑스는 승리했잖아요. 영국은 어떨까요? 그쵸. 영국은 반대입니다. 오히려 이거 계기로 심지어 영국 왕이 먼저 시비 털었거든요. 영국이 승리할 거라고 국왕이 "와 가자." 했는데 졌잖아. 그래서 영국 왕은 오히려 권력이 되게 약화되는 모습을 보여요. 어쨌든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 더 좀 더 특징 있는 거 보자면 중앙 집권 국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여기 보면 국민의식이라고 돼 있죠. 이전까지는 봉건제기 때문에 지방별로 사람들이 되게 그러니까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야라는 의식보다는 난 울산 사람이야라는 의식이 더 강했었거든요, 옛날 사람들. 왜냐면 서로 분열해서 살았잖아요. 근데 이 전쟁을 계기로 그래 나는 프랑스 국민이야. 난 영국 국민이야. 그러니까 쟤네랑 싸워야 되는 거야. 약간 이런 식으로 하면서 더 이상 나는 울산 사람이야, 부산 사람이 구분을 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한국 사람이야 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그런 국민의식이 성장했다고 해요. 그게 백년 전쟁의 큰 영향이었다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영향점은 프랑스의 중앙집권 국가를 수립할 수 있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서 영국 분위기 안 좋습니다. 그쵸? 자, 영국은 또 한 번 전쟁에 직면하게 되는데요. 자, 이 전쟁, 장미전쟁이라고 하고요. 영국 국왕이 너무 찌질이가 되면서 나타난 전쟁입니다. 실은 이 영국 그 국왕 가문이 랭커스터 가문이라고 하는데 이 랭커스터 가문이 사실상 이제 전쟁을 시작을 한 가문이거든요. 근데 결론적으로 전쟁에 졌잖아요. 백년 전쟁에서. 그래서 패배를 하게 되면서 영국 국왕의 권위가 굉장히 약화가 돼요. 자연스럽게 귀족 세력은 힘이 세지게 되는 거거든요. 귀족들이 왕을 알기로 되게 우습게 여기기 시작하는 거죠. 저게 무슨 왕이야 이러면서. 그래서 이 귀족 중에 제일 힘이 셌던 요크 가문이라는, 근데 여러분 이거 가문 이름은 중요하지 않아요. 모르셔도 됩니다. 요크 가문의 가문 그 수장이 마침 또 가문이 이제 세력이 세다는 얘기는 왕실하고도 정략혼을 한 적이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실제 했던 거죠. 그래서 내 피 속에도 왕실의 핏줄이 흐르고 왕의 핏줄이 흐르고 심지어 지금 저 가문이 되게 별보를 쓰니까 저런 허수아비 같은 국왕을 계속 모시기보다는 내가 왕을 할란다 하면서 우리 좀 반란이죠.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일어난 전쟁이 장미전쟁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가만 보니까 내가 인제 이 전쟁이 끝나고 한 자리를 차지하려면 승리할 것 같은 쪽에 붙어야 되거든. 그러면서 귀족 세력이 요크 가문 세력 대 랭커스터 가문, 그러니까 원래 기존 국왕 가문 대 이번에 반란 일으킨 가문 연합을 해 가지고 분열을 해서 같이 싸움에 끼어들어요. 원래는 남의 집이 일인데 이렇게 보니까 안 그러면은 나중에 끝나고 전쟁 끝나고 내가 개무시받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한쪽 편을 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편 이겨라, 자기 편 이겨라 막 하는데 그러면서 전쟁이 끝나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귀족 세력의 절반이 누가 승리하든 사라지게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사라지게 되는 거고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승리는 기존 국왕 가문이었던 랭커스터 가문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하게 되면서 랭커스터 가문 입장에서는 사실 가만히 있었으면 계속 권력이 약했을 텐데 얘네가 오히려 반란을 일으켜준 바람에 귀족들아 이렇게 까불면 다치는 거야. 내가 아무리 힘이 옛날에 없었더라도 왕이야 이러면서 되게 당당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심지어 이때 헨리 7세라고 하는데 이 왕이 헨리 7세가 즉위를 하면서 그래 이렇게 까불면 다치는데 내가 포용력이 있거든. 내가 참 배려심 넘치고 관용적인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하면서 이 요크 가문의 여자랑 결혼을 합니다. 이러면서 되게 포용력을 보여주니까 몇 안 되게 살아남은 귀족들이 우리 임금님 짱 하면서 이제 되게 충성을 갖다 바치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하면서 이 헨리 7세를 시작으로 해서 영국 국왕의 왕권이 굉장히 강화가 되는 거고요. 결국 이 랭카스터 가문과 요크 가문의 피가 섞인 아이들이 이제 왕위를 계승하게 되는데요. 이 왕조를 흔히 튜더 왕조라고 부르게 돼요. 모르셔도 이름은 모르셔도 상관없는데요. 이 튜더 왕조가 영국 왕실에서 가장 유명한 왕조거든요. 그래서 참고 삼아 이름 넣어 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름은 잔다르크 빼고는 막 엄청 미친 듯이 외울 필요는 없어요. 외울 필요는 없는데 뭐 알아서 나쁠 건 없겠죠. 그러면서 어쨌든 이 장미 전쟁을 계기로 영국 역시도 중앙 집권 국가가 수립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참고로 이 튜더 왕조에서 등장했던 가장 유명한 사람이 그 엘리자베스 1세. 우리가 흔히 엘리자베스 여왕이라고 부르는 그분이 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다른 나라에서도 십자군 전쟁이나 이런 것 때문에 중앙 집권 국가가 등장했지만 특히 영프가 백년 전쟁, 장미 전쟁을 통해서 가장 색깔이 뚜렷한 중앙 집권 국가를 만들었다라고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서 이런 사건들이 연달아 일어나다 보니 이제 중세 사회라는 게 자연스럽게 쇠퇴하고 붕괴하기 시작했다. 솔직히 그러니까 일단 중앙 집권 국가라는 것 자체가 중세에서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죠? 왜냐면 지방분권적이어야 되는 거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정말 중세가 끝이 날 때가 왔구나라는 걸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러면서 중세가 이제 우리 시대 흐름할 때 배웠죠? 근대로 넘어갈 준비를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근데 문제는 중세가 하루아침에 근대 뿅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근대로 넘어가기 위한,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봉건지를 아주
박살을 내버리는 크리스트교의 영향력을 완전히 와해를 시켜버리는, 그러니까 중세에는 신중심 세계잖아. 그걸 완전 끝장을 내는. 그래서 다시 인간 중심 사회로. 그러면서 그 인간 중에서도 우리 시민 중심의 사회로. 근대는 시민 중심의 사회라고 했잖아요. 이 변화하게 되는 사건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게 그래서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사건들이라고 하고요. 이미 한번 정리했습니다만, 르네상스, 종교개혁, 신학로 개척, 절대왕정이라고 하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이요. 그래서 요 사건들을 이제 진짜 이 나머지 내용보다 제일 더 중요해. 이 네 개 사건을 정말 확실하게 아셔야 되는데, 이 네 가지 사건 중에서 절대왕정은 일단 4월 6일에 개학을 하면 그때 나갈 예정이고요. 만약 계약이 미뤄진다면, 그쵸? 또 영상으로 해야겠죠. 어쨌든 그래서 르네상스 종교개혁 신학로 개척, 요거를 일단 다음 강의에서 쭉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번에 끝내면 좋을 것 같은데, 쌤이 실은 이 파트는 그 재밌는 파트기도 해요. 공부를 하면 여기가. 솔직히 게임이나 작품으로도 이 시기가 되게 많이 다뤄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영화 작품으로도 되게 많고요. 그래서 쌤이 좀 관련된 자료를 어떻게든 좀 챙겨서 넣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영상이 좀 길어지다 보니까 자르다 보면 몇 개 더 나올 수도 있겠네요. 이 마음 같아서 한 시간에 다 나갈 수도 있지만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순서대로 르네상스, 종교개혁, 신앙로 개척, 절대왕정, 절대왕정은 이제 개학 후에 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고생 많았고요. 다음 강의 때 볼게요. 안녕.